이 방송을 들으면서 하면 그 1인 시가 훨씬 수월하고 시위하는 도중에도 자꾸 투쟁력이 제고될 것 같으니까 다가 밝은 다가 이런 거예요. 최태백이 놀던 다가. 제가 보기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한테 제일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모래톱의 추억인 것 같아요. 그 섬에 가서 그 막대기 가지고 이 바닷가 모래를 희롱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아버지를 그렇게 관대하게 용서해가지고 효녀입니다. 조선시대의 그 신청이 이래 효녀 같습니다. 역사와 철학이 있는 혁명시사방송 국민이 갑이다 25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권방송 대표 권오혁입니다. 저는 건전한 댓글만 달리는 국민이 갑이다에 참여하고 있는 조국 해방을 위한 거친 숨소리 김대규입니다. 저는 김갑수입니다. 요즘 종북몰이하는 댓글이 없어서 아주 의기소침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뭐 하셨는지 동종을 한번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국민이 갑이다 어느 정도 청취율이 나오는가 계산 좀 다시 해봤어요. 네네. 네, 해봤더니 제가 그동안에 계산 잘못해가지고 별로 안 높구나 했었는데 한 달 이렇게 누적되는 것 보니까 평균 잡아서 한 100만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100만을 돌파한 것으로. 클릭 수가 100만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다운로드 수가? 네. 그 누적이죠, 누적. 한 달 누적. 그러니까 주당 따지면 한 20만에서 6, 7만 사이 되겠군요. 그 정도로 지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을 때는 다운로드해서 들을 때도 있고 그 왜 인터넷 웹상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듣는 경우도 있는데요. 스트리밍도 계산이 카운트가 되나요? 그렇죠. 다 됩니다. 근데 그거로 치면은 뭐 한 120, 30만까지 될 것 같은데요. 보수적으로 좀 잡아가지고 다운로드 방식만. 이게 듣다가 말는 분도 있고 뭐 이런 분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좀 감안하면 집계상 100만을 넘어섰다. 이런 것을 우리 청취자분들께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100만이 넘었는데 댓글은 점점 건전해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건전해지는 게 아니라 타락해가고 있어요. 이 댓글에는 좀 종북몰이가 달려야지 그게 건전한 댓글이지. 요즘 국정원 사람들이 좀 쉬고 있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네. 그렇군요. 네. 좀 위축되어 있나 봐요. 관련이 됩니다. 예. 그러면 뭐 진정한 우익 수골은 없나 보죠?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실망이에요. 그러니까 결사항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종북몰이 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국정원 직원이거나 친척이거나 동생이거나 후배거나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프로그램에 종북몰이 댓글이 달리면 바로 또 국정원이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지난번에 김승교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국정원이 지금 위기에 몰리니까 종북몰이 댓글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거 아시죠? 각 블로그 이렇게 활성화 시켜줘가지고 그 회사의 어떤 그 광고 효과를 높이도록 해주는 건데, 주로 이렇게 무슨 그런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일정하게 작업을 주면 댓글도 달고 다양한 아이디를 이용해가지고 거의 국정원 댓글 수준으로 이제 블로그 마케팅이나 아니면 UCC 마케팅 같은 걸 하는 업체들이 많던데, 그런 업체들이 일제히 다 뭐 이렇게 굳이 국정원이 하지 않아도 이렇게 돈을 주면 하는 데는 많이 있는데 왜 잠잠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예 국정원 돈 자체도 거기서 국정원에서 끊어버린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산도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논의해봐야 정답은 안 나올 것 같고 다음 얘기로 넘어갑시다. 예, 그 이상한 소리가 들어왔어요. 소개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두 분의 여성분이 방송을 친히 찾아주셨습니다. 각자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민갑 회장 김은진입니다. 제가 오늘 뒤풀이, 모처럼 월요일날 서울에 올라와서 뒤풀이를 노리고 왔다가 권오혁 대표님께 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반갑습니다. 오신 분.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갑수 선생님 친후의 민갑 운영진 정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이 더운데다가 이 주권방송이 냉방시설이
이 스튜디오 말고는 안 돼 있어가지고 네. 이 밖에 계시게 하기가 좀 미안하고 그래서 그냥 같이 이 촛불에 대해서 대화도 좀 나누고 네. 그냥 편하게 오늘은 두 분하고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들으시다가 자기 의견 얘기하셔도 되고요. 질문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지난주 근황 우리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지금 그 국정원 앞에 그 내곡동이죠. 국정원 앞에 국정원 감시단 국정원 CCTV라는 농성단이 지금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일부터 14일까지 하고 있는데요. 휴가를 반납하고 국정원 감시하러 왔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청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걷기 행사도 하고 그리고 뭐 피켓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선전전도 하고 그리고 뭐 삼겹살 파티 이런 것도 해요 거기서. 그래서 아주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우리 아들 딸 데리고 방문을 했습니다. 갔다가 와서 내곡동이요? 네, 예. 네. 근데 우리 아들하고 딸이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근데 저 사람들은 왜 안 내려오지? 의문을 표시하는 거예요. 국정원 사람들이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는데 왜 안 내려오냐 이런 의문을 좀 제시를 했고 그러고 나서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관두면 누가 나오냐 선거에 이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방송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향후 대선 전망 요 얘기를 또 시급히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딸의 반응은 그겁니다. 야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벼랑 끝에 섰구만 이런 평가를 우리 딸이 하더라고요. 몇 살이에요? 딸은 10살, 아들은 13살. 아, 똑똑하다. 네. 뿌듯했습니다. 자, 다른 분 근황 소개해 주시죠. 말씀하시죠. 저는 뭐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소설을 읽던 거 2권 끝냈고 네. 뭐 이제 또 다른 것 시작하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이제 그 우리 김갑순님하고 이제 간도 독립기행을 갔다 와서 이 독립운동 특히 30년대 후반과 이제 40년대 광복 때까지 그 독립운동에 관한 소설인데 우리 역사가 이제 그 임시정부 특히 이제 윤봉길 의사 이후에 45년대 이후에 독립운동 활동이 대단히 이게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30년대 후반과 40년대 전반 때까지의 독립운동을 다룬 소설 2가지인데요. 하나는 연안행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김현수 작가의 밤은 노래한다. 그거 마저 읽고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방송 못 나오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좀 시청자분들한테 다음 주 못 나온다는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김갑수 선생님으로부터 가장 인간답게 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또 여행을 이제 바이칼 쪽으로 해서 네. 그 이제 그 중국 몽골 이제 바이칼까지 기차를 타고 네. 여행할 생각입니다. 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인간답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강연과 행사 참여를 좀 줄이고 네. 이 9월 중순에 발간 예정으로 있는 압록강을 넘어서 2편, 3편을 원고를 지금 손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압록강을 넘어서는 기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1편은 여러분들이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한 그 정치적 몰락 그리고 이걸 벗어나기 위한 항쟁을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있다면 제 2편은 일본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략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적 침략에 저항하는 이 조선인들의 네.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중경의 편지라는 그 부제목으로 그리고 제 3편은 그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한반도 전체가 전시 동원 체제에 빠지죠. 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 민족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보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해서 이 3편의 부제목은 그 열도의 패망과 반도의 운명 이런 식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업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이 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9월 중순에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2권과 3권을 한꺼번에 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 제 얘기만 많이 하니까 댓글 소개를 하나 하겠습니다. 네. 그 광주에 계시는 황차은 청취자께서 아마 1인 시위를 할 때 우리 그 국민이 갑이다를 듣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1인 시위의 동반자. 그러니까 이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하면 그 1인 시위가 훨씬 수월하고 시위하는 도중에도 자꾸 투쟁욕이 제고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아이디어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지난번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한 서해상의 공동어로구역과 문재인 의원이 주장하는 공동어로구역은 다른 것이다. 문재인 의원이 잘 모르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바로 거기에 동감하시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24회 방송을 듣고 이상한 요즘 전국에 퍼즐이 맞춰졌다는 이런 댓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재인 의원이 정면 돌파를 했으면 지금은 비록 수세지만 다음 큰 판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비겁하게 약간 돌아갔다는 이러한 소감을 내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 의원에게 이제라도 좀 지킬 건 지켰으면 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김한길 민주당 쪽은 민족 문제는 개무시하는 집단이니까 거기도 기대할 게 없으니까 문재인 의원에게 돌아올 길을 좀 마련해 줘야 될 것 같다. 국갑이. 그런데 우리 국민이 갑이라가 그렇게 힘이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냥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자기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의원이 알아서 하셔야죠. 예, 알아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신상철 대표 아시죠? 네. 서프라이즈 대표 하시는 그분이 서프라이즈가 지금은 폐쇄됐죠, 사이트가. 네, 운영 안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 진실의 길을 하고 계신데 그 진실의 길이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아주 여러 가지 글들을 균형 있게 보도하는 인터넷 신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슨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보다도 훨씬 공정한 방송인데 우리 권 대표님 보셨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제가 쓴 글을 하나 게재하면서 국민이 갑이다를 이렇게 영상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소개를 했습니다. 네. 아마 거기 기사 만드시는 분이 국민이 갑이다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시지 않는가 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리고 동시에 이 진실의 길을 많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실의 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희우 작가님 관련해서 책 소개를 저희가 지난주도 했고 그죠 방송할 때도 했는데 책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제목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목을 내가 얘기해줘야 되겠다 하고 저도 잊어먹었습니다. 네네. 그냥 지지난주에 한 걸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지난주 걸 들어보시면 될 텐데 책 제목이 뭐죠? UNC 유엔사령부입니다. 유엔군 사령부. 유엔군 사령부죠. 유엔군 사령부. 예. 그래서 많이 구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원래 이제 주권방송은 오늘부터 시청 광장에 현장 중계석을 만들어가지고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오늘 시국회의 차원에서 원래 농성을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불호 통지가 나서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못 들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 농성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현장에 부수 차리고 현장 중계석을 거기서 24시간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시사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꿈 얘기 하나 해도 됩니까? 하십시오. 이상한 꿈을 어젯밤에 꿨는데 제가 양계장에 갔어요, 꿈에. 양계장에 갔더니 거기서 이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그 노래 가사가 좀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듣다가 깜짝 놀라서 깼는데 다가 밝은 다가 이런 가사예요. 최태백이 놀던 다가 최태민이 아니야? 최태백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고 화들짝 놀라서 깼던 적이 있습니다. 싫어요. 예, 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실화가 아니라 꿈을 꾸었다는 게 실화죠. 네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책임을 모면하기가 쉬운 얘기가 꿈입니다. 꿈에 그랬다는데 꿈에 그러면 되죠. 네.
좀 의미심장한 가사라서 예. 우리 청취자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다가다가 밝은 닭, 밝은 닭이라고 했는지 미친 닭이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태백이 놀던 다가 그게 무슨 뜻이죠? 최태민으로 했는데 잘못 드셨나 보네요. 아닙니다. 최태백이었어요. 원래 이태백이 놀던 다라 그거 아십니까? 자, 곧 이게 들으시는 분 중에 아마 또 예전에 그 노래를 닭 중에서 이름이 가장 긴 닭 이런 거 수수께끼 있었잖아요.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그 닭 이름 중에서 이름 제일 긴 거 두 분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제일 긴 닭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제일 이름이 긴 닭으로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숫자하고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박근혜가 저도에 간 까닭. 오늘 방송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시사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준비를 안 했었는데 갑자기 오늘 또 중요한 뉴스가 또 보도가 됐죠. 청와대 인선 얘기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기춘인데요. 비서실장으로 새로 임명된 사람이 그 청와대 인선 발표를 했는데 공교롭은지 모르지만 아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오늘 10시에 국정조사에 국정원 기간보고를 하기로 되지 않습니까? 10시에 하기로 됐는데 그 시간대에 긴급 속보로 떠서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수석 비서관 9명 중에서 4명을 교체했죠. 네. 큰 폭의 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 왜 요 시기에 그리고 요 인물들은 누구고 박근혜 씨는 이 인선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춘에 대해서 이거는 뭐 저희가 뭐 하기도 전에 기본 뭐 온갖 언론에서 7인회 중에 한 명이고 7인이 전면에 나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 친박이 떴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7인회에 대한 그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또 김기춘이 그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지금 현재 전국과 관련해서 이런 거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가 비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비어 있었던 자리를 채우는 것은 당연히 화급히 했어야죠. 그런데 예상이 없이 또 다른 비서관들을 교체하면서 비서실장까지 갈았단 말입니다. 네. 이건 그 청와대 비서진들을 거의 이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4명을 새로 임명했으니까 이것은 뭐 거의 전면 개각 수준의 비서실 개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원래 비서실장이 허태열 씨였죠. 네. 그런데 허태열 씨가 물러나고 김기춘 씨가 들어왔어요. 네. 이 김기춘 씨 아시죠, 김대 교수님? 네, 잘합니다. 이분 옛날에 뭐 하던 분입니까? 검사 출신이고 유신 시대 때 검사 출신이고. 네, 이분이 그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그 담당 검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유신 시대 정영근 네.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공안통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노무현 탄핵 당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예. 법제사법위원장이었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그 정수장학회라고 아십니까? 정수장학회. 예. 정수할 때 정자가 박정희 정자고 숫자가 유경수 숫자죠. 예. 그래서 이 김기춘 씨가 사실은 정수장학회 1기 장학생입니다. 그때는 5.16 장학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정수장학회가 따로 있었죠. 5.16 장학회에 이분이 그 장학금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우리가 남이가 그 초원복집 사건에 92년 예. 초원복집에 모였던 그 경상도 그 지역감정 조장주의자들 가운데에서 이분이 가장 그 직급이 높은 분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가 남이냐 남이가 그 다음에 이번 선거에서 지면 영도다리에 다 빠져 죽자 해서 그 지명삼 당선에 기여한 인물로. 네.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 정주영 후보 측에서 이 녹음을 통해서 세상에 알린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건 그 사사로운 일이지만 저는 김기춘이라는 분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가까이에서. 예. 제가 그 당시에 김대중 정권 출발 초기입니다. 김대중 정권 출발 초기니까 김대중 정권이 그 김종필의 자민련과 공동정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민련의 원내 총무를 하다가 국회 환경위원장을 하던 분이 있었어요. 이름을 아실 거예요. 이근규라고. 이근규. 네. 이근규 의원인데, 그때 저한테 좀 못되게 보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을 알아봤더니, 이놈이 자민련 공천을 얻으려고 아주 노력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제2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민련 공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 자민련 원내정부 했던 사람이라서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나 이런 사람인데. 일면식 없는데 그냥 간 거예요? 예. 찾아가서 이근규 의원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쪽에서 자꾸 이근규한테 와가지고 봐주십시오. 이제 여당 아닙니까? 하고 70도 정도로 저라고 이러는데 얼굴을 보니까 안경 썼는데 김기춘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김기춘 씨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관상이 어떤 관상입니까? 제가 관상이 좋으면 그 얼굴을 오래 봐가지고 기억을 하는데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나쁜 관상은 그냥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돌려지거든요. 약간 좀 음흉한 얼굴이던데. 아닙니다. 약간 음흉한 게 아니라 많이 음흉합니다. 이 사람이 유신헌법 초안 만드는 것도 참여를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 연세가 75세일 거예요, 네, 39년생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버님 또래죠. 부친. 물론 연세가 많다고 해서 비서실장을 잘못하라는 법은 없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지나치게 구시대의 향수에 젖고 역사를 자꾸 되돌리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읽을 수 있는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7인회 말씀하셨는데 7인회가 누구누구죠? 7인회는 김용환 새누리당 상임고문이죠. 그 다음에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이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나라당 밀려가지고 나간 분인데, 그죠? 이제 순막 당사할 때 그렇죠. 곳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안병훈 기파랑 대표라고 해야 돼. 기파랑이 뭡니까? 출판사인데요. 출판사예요? 원래 기파랑이 화랑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라의 향가 중에 찬 기파랑 가해서 기파랑을 찬미하는 노래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기파랑이라는 이름을 특이한 이름을. 그 다음에 김용갑. 네. 전 의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우익, 수구, 반공 인사죠. 군인 출신입니다. 국회의원이고. 그 다음에 현경대 의원, 전 의원이죠. 네. 그 다음에 강창희 지금 국회의장인가요? 국회의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7인회라고 하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7인회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처음에는 잘 모른다고 그랬었어요. 비슷해요. 국정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그런데 나중에 이 7인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존재를 과시했죠. 그래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지금 제가 이분들의 전 관직을 얘기했지만 이 7인회가 조선일보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최병렬 전 대표도 조선일보 정치부장 출신입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안병훈 씨 있죠? 안병훈 씨도 조선일보 청와대 출입기자였었어요. 이 조선일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탱크가 조선일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남, 조선일보 인사들이 유달리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기습적으로 발표가 됐고, 또 지금 국정조사 중요한 또 시기에 또 발표가 됐고요. 또 인사들 몇몇을 보면 이게 박근혜 정부가 우리 국민들한테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그 의도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제가 보기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한테 제일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래톱의 추억인 것 같아요. 섬에 가서 막대기 가지고 이 바닷가 모래를 희롱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죠. 네. 기본적으로 너무 낡은 방식이에요. 식민지 시대의 남녀들의 연애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어린이 외관 어깨동무 옛날 30년 전, 40년 전의 버전이라서 아마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그걸 정겹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장면 보여주면 좋아하는 집단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사 집단입니다. 조중동, 한경호 이런 신문사 집단들이 원래 그 특권층 여자에 대한 근거 없는 선망과 동경을 가지고 있는 기자들이 득실거리는 집단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사진으로 또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 이런 걸로 보여주는데 아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그 전국에서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저도 모래톱의 추억. 이것 말고는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인사 문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6개월 됐잖아요. 취임한 지. 아직도 그러네요? 6개월 됐는데, 취임 6개월 만에 비서실지를 이렇게 대폭으로 개편한다는 건, 좀 의아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개편 사유 중에 보니까, 이 여러 가지 혼란한 전국에 대한 대응 미숙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하나 들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국에서 이런 전국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촛불 전국에 끌려가는 형상을 보였다고 했을 때는 주로 정무 파트 또는 내각에서 그런 것을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왜 비서실장을 교체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고 그것이 왜 비서실장의 책임인가. 그래서 뭐랄까 옛날 그 비서실이나 경호실 위주로 이제 일종의 음악 정치를 했던 아버지의 스타일대로 내각이 아니라 청와대에 이제 중심을 두고 그 진영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 책임을 묻고 새로 대한 그 촛불 전국에서의 답으로서 해필이면 이제 불법 선거 또는 관권 선거의 주역이었던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현재에서는 국무총리를 김기춘으로 내세웠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한번 언급하셨던 박정희가 생존의 귀재다. 그리고 박근혜는 이렇게 아버지 하는 거 자꾸 따라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조합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30년대 버전 방식으로 30년 전 버전으로 아버지가 했던 생존 방식을 통해서 정권 수호 또는 자기 그 대통령직 수호의 최전선에 김기춘을 배치한 것이다. 그럼 김기춘의 의미는 우리가 누가 봐도 뭐 하루 만에 그의 경력이 다 드러났던데 그러니까 던져주는 메시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계엄령안이 오히려 현실감 있게 그래서 맑은 날 준비하는 우산이 아니고 진짜 곧 사용하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도의 추억 화보죠. 화보 사용. 네, 중앙일보를 보니까 제가 처음 접한 신문은 중앙일보였는데 다 화보 페이스북 사진을 전부 게재를 했더라고요. 몇 장이나 됩니까? 제가 확인한 건 5장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올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 많이 놀랐어요. 지금 시국이 또 그렇잖아요. 시국이 이제 본인이 누구 페이스북에 올렸대요? 자기가 추정을 네. 자기 페이스북. 네, 대통령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패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그렇게 올리는 거 마치 패션쇼를 하듯이 마치 취임식 날이 떠올랐어요. 보는 순간에. 게다가 이제 저도의 추억 이렇게 막대기로 쓰는 걸 보고 아버님 어머님 도와주세요. 박정희 유경수 여자 부모님을 부르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나이 많으신 세대들 유신의 기억을 갖고 있는 그때를 좋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또 측은해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흉탄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둔 박근혜 대통령을 측은해달라는 건지 뭐라고 할까. 지금 이 시국에서 전혀 맞지 않는 좀 그런 걸 이제 연민 동정의 호소라고 하는데 혹시 모래톱에 쓴 글씨가 뭔지 아십니까? 예, 저도의 추억입니다. 저도의 추억이라고 글씨를 썼어요? 예. 아예? 예. 근데 저 페이스북 보니까 국정원도 내가 시켰다라고 쓰고 있는 거 봤는데. 패러디예요, 패러디. 그건 패러디. 네티즌들이군요. 저는 거기 페이스북에 국정원도 내가 시켰다고 썼길래 이런 걸 쓰나 그랬는데. 네티즌이 그래서 저도의 추억도
네. 패러디인 줄 알았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요, 거기서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35여년. 35년, 연은 들어봤어도 35여년은 제가 반대로 이 단어의 순서가 좀 바뀌었죠. 35여년 지난 오랜 세월 속에 늘 저도의 추억이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했던 추억의 이곳에 오게 되어서 그리움이 밀려온다. 몇 달 있으면 여러분들 들으시겠지만 문장이 이렇게 쓰는 것을 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장이 정상적인 문장이 아니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자기 그 치마 입고 이런 장면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 신문들에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소녀시대에 그 비키니 입은 사진 발견해가지고 대서특필했던 적 있잖아요. 네, 한겨레 신문에서 그게 저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저도의 추억 해가지고 그때 그 비키니 입었던 그 사진 같은 게 다시 한번 올라오기를 기대하고 이런 거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뜬금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했던 추억의 이곳에 오게 되어서 그리움이 밀려온다. 이것은 아주 그 향수를 자극하는 표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민 동정에 호소하고, 이 엄중한 시국에 남북관계가 파탄나고, 공작선거를 규탄하는 국민들의 저항이 전국 각지에서 달아오르고 있는 마당에 과연 이분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분의 아버지가 일본의 천황보다도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아버지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또 여왕 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마치 그냥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 옷이나 이렇게 화제거리가 되고, 이렇게 가십거리나 되고, 원래 영국 왕실 그 여왕이 그렇잖아요. 권력도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영국 여왕이 할 일이 없으니까 가십거리가 돼도 돼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얼마나 엄중한 자리입니까? 근데 이런 자리에서 정말로 중요한 국정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개인적 추억이나 무슨 월남치마 패션이나 선보여가지고 이런 일들이 정말 한심하고 절망적입니다. 제가 기자분들한테 들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제 브로셔 같은 거 이제 제작해서 뭐 배포를 하나 보죠. 브로셔에 나오는 사진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자기가 다 챙긴답니다. 그만큼 자기 이미지를 철저하게 자기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며칠 전인가 지난주에 그 청와대 그 대변인이 그 정치부 관련 기자들하고 무슨 간담회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 장소가 지금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의 프레스센터 그 옆쪽에서 잡았나 봐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 의지인가? 장소를 햇빛 거기 잡았으니까. 근데 김영 대변인이 촛불 집회예요? 촛불 집회 하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는 거지, 대변인 자체가. 그만큼 지금 시국과 전혀 동떨어지게 살고 있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단히 효녀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저도 딸을 키우는데 만약에 제가 100명, 200명 되는 여자하고 놀아난 거 우리 딸들이 알면 나를 아버지로 알겠는가 생각할 때 도저히 우리 딸내미들은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아버지를 그렇게 관대하게 용서해가지고 추억의 그리움이 밀려온다. 효녀입니다. 조선시대의 그 신청이 이래 효녀 같습니다. 아버지는 전폭적으로 모든 걸 다 용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게 김기춘을 앞세워서 한 것이 아까 뭐 다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고, 또 하나 이분이 이제 공안통 아닙니까? 무슨 출신인데 중앙정보부에서 대공수사국 부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아마 다종다기한 공안 사건이나 이런 분위기로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 유신시대 제가 아까 정영근이라고. 원래 이분이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했었어요. 네. 예. 자, 그런 우려가 들고요. 그래서 시국에 대해서 전혀 개선의 여지는 점점 더 없어져 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저도 추억 얘기인데 요거 언론 관련해서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저도의 추억 얘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언론에서 연합뉴스가 관련 보도를 했죠.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것이 냉장고 치마가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가 보도를 하고 나서요. 조선일보는 제목이 이겁니다. 대통령이 냉장고 치마를? 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그 월남치마 나풀거리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또 국민일보인데 국민일보가 또 아주 긴 기사를 썼는데 8월 2일자로 썼습니다. 서민적이면서 여성미 살린 냉장고 치마 박 대통령 휴가 패션 화제라는 제목으로 해서 무슨 이미지 컨설트 협회 회장의 또 기사 이제 인터뷰까지 싣고요. 그래서 잘 팔리고 있다. 이 치마가 유행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우리나라 그 보수 진보를 망라해서 신문 기자들의 그 여성 의식 수준이 그리고 양성 평등의 의식 수준이 아주 뒤처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 무슨 이명박 대통령 그 옷 입는 거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남성미를 얘기했습니까? 남성미가 없으면 없다고라도 했어야지. 그런 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는 아주 심심할 때마다 여성미가 운운하고 그 용모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거 남자나 여자나 비슷해요. 때와 장소를 못 가리고 모든 남자를 이성으로 생각하는 여자들이 있듯이 반대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또 모든 여성을 이성으로 인식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대체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거나 아니면 뭐가 심하게 결핍된 남녀들이 모든 걸 이성으로 간주합니다. 네. 우리나라 신문 기자들이 그 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만나서 우리 여성들 여기 계시지만 그냥 언제나 여자로 보는 거예요. 그걸 공적인 데나 사적인 데나. 그러면 같이 놀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또 반대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남자로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좀 친절하게 해주고 싶어도 이 작업 거는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문들이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응? 남자 대통령 냉장고 치마가 박근혜 씨 때문에 유명해진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던 건데? 원래 냉장고는 그 전부터 있었고 치마도 그 전부터 있었는데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옛날 그 치마가 어르신들 시원하다고 해서 냉장고. 야, 요즘에 남녀 가리지 않고요. 그 관련 비슷한 옷이 유행이 되고 있는데 그 기사에 제가 좀만 그게 일종의 쿨 패션 아니에요? 그렇죠. 올 여름에 유행했던 유행이죠. 패션입니다. 저는 이거를 그 페이스북에 뉴스를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뭐냐면 남대문에 가서 얼마만큼 팔리느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시원하다 했을 때도 냉장고. 백화점에서는 얼마에 팔리느냐. 그렇죠? 기사를 시원한 따지면 망사치마가 가장 시원하지. 기사를 제가 좀만 더 말씀 좀 드릴게요. 국민일보 아까 기사. 박 대통령이 입은 롱 스커트는 시장에서 2, 3만 원에 쉽게 살 수 있는 일명 냉장고 치마와 유사한 제품이다. 정확한 가격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비싸지 않은 옷인 것은 분명하다. 아닙니다. 백화점에도 있습니다. 아주 같은 스타일.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백화점 거는 가격이 좀 비쌀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겠지. 안 가봐서 모릅니다. 패션 디자이너 이영주 씨는 리조트룩도 멋있게 입으셨다면서도 마른 체형이니 감색 가디건보다 파스텔톤 니트였으면 더 좋았겠다고 살짝 아쉬움을 표했다. 그런 걸 진화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더 이상 논의하면 그 사람들하고 비슷해지니까 그만합시다. 자, 그리고 언론 관련해서 몇 가지 또 재미있는 보도, 화제의 보도를 좀 하나 언급을 하고 넘어가죠. 이번 그 촛불정국에서 그 민주당이 장애투쟁으로 나가니까 가장 다급한 모습을 보인 게 조선일보예요. 이 조선일보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할 정도로 자기들이 했던 일을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지금 조선일보는 그 8월 2일자 사설에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종잡을 수 없게 움직이느냐. 장애투쟁을 한다면 지금 그것을 수긍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건 조선일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얼마나 있겠는가 해야죠.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지들 멋대로 수긍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사설을 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대선에 불복해 한풀이하려는 세력에 휘둘리고 있다? 한풀이하려는 세력에 휘둘리고 있어요?
이러면서 민주당의 장애투쟁을 비판해요. 그리고 다음날 2일자 사설에서 일단 그 국정조사 증인 채택의 비협조적인 새누리당을 살짝 나무라는 이런 전제를 해놓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겠다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했는데 대화를 해라 하면서 이 대화를 조금 유도하는 듯 하면서 또 역시 그 장애투쟁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으로부터 불과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던 시절에 그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에 반대해서 57일 동안이나 장애투쟁 벌인 거 기억하죠? 네. 이때 이 장애투쟁, 한나라당의 장애투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80%였었어요. 근데도 조선일보는 계속 이 장애투쟁을 지원하는 글들을 썼던, 기사를 내보냈던 집단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민주당의 장애투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3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장애투쟁을 하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이런 정말 너무도 파렴치하고 이 근거 없는 이 조선일보가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가. 예전에 그 전두환 시절에 조선일보가 그 자기들 그 광고 홍보 문구로 우리는 할 말은 하는 신문입니다. 조선일보는 할 말은 하는 신문이다. 저는 그것 보고 가장 큰 신문의 거짓말이라고 봤어요. 조선일보는 할 말은 하는 신문이 아니라 할 말 못한 말 안 할 말 거짓말 가리지 않고 다 하는 신문입니다. 그렇죠?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신문들이 지금 그 촛불 얘기를 정부 얘기를 하면서 촛불은 안 보여주고 민주당과 이제 그 한나라당 정쟁 박근혜와 문재인 사진만 이렇게 나란히 배치하면서 스케치하는 형식의 기사를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알맹이가 빠져 있는 것, 그리고 여야 정쟁 구도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프레임의 목적이 딱 눈에 오더라고요.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만 해도 박근혜 사진, 그다음에 그 민주당 김한길 지도부 사진, 네. 그다음에 누구야 문재인 사진 이렇게 세 개를 포커스 해놓고 구도를 이제 신문 기사를 쓰더라고요. 우리나라 언론은 언론이 아니라 정치 패거리 집단이에요. 조중동은 새누리당, 한경호는 친노, 그리고 민주당. 그러니까 우리가 조중동뿐만이 아니라 경향신문도 다른 면에서 조중동 못지않게 더 미운 짓을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원래 경향신문이 작년 통합지부당 사태 때 얼마나 근거 없이 이 통합지부당 당권파를 매도하고 그 종북몰이에 가담했습니까? 저 같으면 그런 일을 한번 했으면 정말 속된 말로 쪽팔려서라도 글을 안 쓰거나 아니면 다른 직업을 찾겠는데 이 경향신문 기자들은 뭐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그 민주당이 가담함으로써 신경민 의원, 저 신경민 의원이 그렇게 말을 못할 줄 몰랐어요. 화면 봤는데 신경민 의원하고 이상규 의원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 셋이 연설을 했죠. 네, 정신연설. 근데 사실 지금 국정조사 전국에서 가장 뚜렷한 공로를 내고 있는 게 누굽니까? 이상규 의원이죠. 이상규 의원이 어느 당입니까?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상규 의원이 나올 줄 알고 그 동영상을 네. 유심히 봤는데 그 재미없는 신경님은 시인이고 신경민 그죠? 신경민 의원 그 재미없는 발언 길게 내보내다가 갑자기 박원석 그 박원석이라는 분 그 셀프 제명한 분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그분은 어느 당입니까? 정의당이죠. 정의당입니까?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 이상규 의원 발언 안 한 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동영상 기사를 만드는 집단이 이게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조중동은 돈이나 많지 경향신문은 돈도 없는 것들이 왜 이렇게 편파적이고 왜곡 기사를 많이 쓰는 거예요? 참 한심한 집단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진보당 그 이상규 의원 얘기를 잠깐 좀 들어야 되겠는데요. 지금 최근에 그 CCTV 그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전문이 아니라 이제 그 발췌를 해서 편집을 해서 공개를 하고 녹취록 전문까지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분량이냐면 CCTV가 지금 넘겨받은 분량이 180시간이에요. 민주당도 다 받았어요. 민주당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건데 진보당은 이걸 의원실로 다 돌렸어. 보좌관들한테. 그래서 일일이 다 몇 시간씩을 눈이 빠지라 해서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나오는 자료거든요, 그게. 그만큼 지금 그 경찰의 은폐 행각을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그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대응하고 있는 유일한 당과 의원입니다. 이번 촛불전국 보도에서 한 경우 중에서 그래도 약간 낮게 보도하는 게 오마이뉴스 같아 보여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거기에는 그 시민 기자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그 다음에 원래 인터넷 신문은 본질적으로 이 촛불 집회가 활성화돼야지 또 신문도 덩달아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에는 또 보도 기능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 경향신문의 편파 보도는 저는 지탄받아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그 이상규 의원 측에서 이 경향신문에 아주 준엄한 항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상 페이스북에 고발하셨죠? 아니요. 아닌가? 누구신가? 그러니까 여기 했죠.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미 이제 민중의 소리라든지 해서 다 접했는데 발언 내용까지 알고 있는데 동영상이 그냥 이상규 의원만 딱 편집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발언 내용 자체는 가장 선명하고 어떻게 보면 촛불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한 발언이었거든요. 시간도 신경민 의원에 비해서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그 발언을 싹둑 자른 거죠. 그리고 동영상과 함께 올라온 기사 내용에도 따로 이상규 의원의 발언 내용을 워딩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너무 졸렬한 행동이고 언론으로서 게다가 이제 발언하신 분 중에 이상규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위원이잖아요. 국정조사 위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의원의 발언을 박수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의원 발언을 고의적이라고 밖에는 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이런 거는. 저희가 중계를 나갔어요. 그래서 중계를 다 했는데 이 진행자 측에서 시간 제한을 두잖아요. 그 진행자의 지시를 가장 잘 따른 의원입니다. 발언 시간을 보니까. 게다가 이 경향신문은 그 주간 경향 있지 않습니까? 그 주간 경향에서도 그 특집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이번에 그 정의당 대표가 된 그 천호선 인터뷰를 또 크게 씌웠더구만요. 그러니까 이 경향신문은 이 민주당하고 민주당 친노하고 그 다음에 진보정의당 그리고 정의당 이 정치 패거리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경영도 어려운데 신문사 그만두고 그냥 당에 가서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거기 기관지에 참여하세요. 그냥 그런 식으로 보도하려면. 그래도 원희복 기자와 같은 양심적인 기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원희복 기자는 양심적인 기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착하게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신문사잖아요. 페이스북 담벼락에다 기사 쓰는 거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고 싶어요. 경향신문에 하고 싶은 말은 신문사라면 있는 그대로 써야죠. 그날 가장 인상 깊었던 발언 해가지고 그거 한 꼭지만 딱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발언을 했던 분 정당 대표들 정당을 대변해서 나오신 분들을 이렇게 편집을 했다면 올바로 있는 그대로 내야 되는데 이건 그러니까 정말 부끄러워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내보내는 셈이잖아요. 배치의 균형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죠. 저는 경향신문도 경향신문이지만 정말 그 사람들의 그 염치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사람이 박원석 의원이에요. 셀프 제명하고 도망간 지가 얼마나 됐다고 자기가 촛불 나와가지고 사실 2008년도 촛불에서 얻은 게 뭐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아침 이슬하고 박원석 의원, 박원석 씨 국회의원 시켜준 것밖에 더 얻었습니까? 촛불을 이용하는 세력들을 저희는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촛불이 정말 의미를 가지고 역사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사이비 언론인들 그리고 사이비 정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럴 방안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얘기 좀 한번 해봐야 될 또 주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SBS 창사 특집 프로그램을 야심차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후의 권력이라고 하네요. 1부 최후의 권력
리얼리티 다크 프로그램 최고 권력 1부 7인의 빅맨. 무슨 가제입니다. 7인의 빅맨이요? 네. 요거를 제작한다고 하는데요. 아, 그게 이 제작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정치인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그 정글의 법칙하고 비슷하게 어떤 우주에 가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미션 수행을 하고 뭐 이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7명의 정치인들이 참가를 하셔서 지금 촬영 중이에요. 그래서 8월 초 정도에 끝난다고 하고요. 이 프로그램은 11월 정도에 방영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참가한 인물들 보니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최후의 권력 7인의 빅맨에는 민주당 정몽주 전 의원, 새누리당 손수조 전 후보죠. 차명진 전 새누리당 한나라당 의원,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명박 대 정무수석이죠. 민주당 정은혜 부대변인 전, 정의당 천호선 대표, 안철수 의원 측의 금태섭 변호사, 이렇게 해서 7명이 지난 29일 날 그루지아로 출국을 했다고 하고요. 15일 동안 촬영하고 나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루지아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까? 중앙아시아 아닌가요? 아, 그루지아. 네. 예, 무슨 코카서스 산악지역이라고 네네. 되어 있는데,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나 소개해 드릴게. 이번 주부터 우리가 그 시사를 주요 시사 말고, 엽기 시사와 이색 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코카서스 7인의 빅맨은 엽기 시사로 선정된 것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잠시 후에 진행될 2부에서는 이색 시사가 또 있으니까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천호선 씨 말입니다. 이 사람 지금 진보 정의당에서 정의당으로 바꾸면서 대표된 지가 며칠 됐다고 지금 그 공짜 여행 간 거 아닙니까 지금? 공짜네요. 네, 네. 공짜 여행도 가는 데다가 거기에 무슨 정은혜, 손수주 이런 여자들도 가고 그러니까 뭐 덩달아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진보 정당의 대표가 된 지 며칠 됐다고 이 엄중한 촛불 전국에서 그 방송국이 돈 되는 이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아마 그 정의당 분들도 한심하게 보일 거예요. 원래 이 천호선 씨는 노무현 비서관, 유인태 보좌관으로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아, 유인태 씨요? 예. 유인태 씨 보좌관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봤더니 말 그대로 엽기 이상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이런 거래요. 원시적 권력의 건강성을 회복해보고, 지들이 언제 원시적 권력을 가졌었어요? 그걸 회복하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시적 권력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간절?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미래 권력의 대안을 모색한다. 무슨 사람들이 젊고 무식하면 미래 권력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러고 나서 또 이런 것도 붙어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공평하고 평등한 권력이 원시 권력이래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빅맨은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문제가 수준이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변호사였던 사람 또는 국회의원이었다는 사람, 이 정봉주 이 사람도 아주 한심한 데가 많은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그 노무현 그 추모자에 나타나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노빠들한테 생색내는 거 보고 제가 원래 이 사람 뭐 미건스가 뭔가 깃발 날릴 때부터 저는 신뢰를 안 했었어요. 왜냐면 그건 뭐 생긴 거 보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로 말을 할 수는 없어서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몇몇의 사람들,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이게? 이렇게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업 언론에 농락당하면서 헤헤거리고 좋아가지고, 저는 정말 이런 분들을 그 아이들이 어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어려서 우리 아빠가 이런 일 한다면 정말 그 아빠를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집에서 다 가장으로 산다고 큰 소리 칠 거 아니에요. 이런 짓 하면서. 아주 저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대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대표나 정치적 일정이 다 있었을 텐데 왜 이런 방송을 받아들였을까? 천호선 씨가 아니 그 비서실장인가가 그 관련해서 해명글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비밀로 해달라고 했대요. 네, 비밀로 해달라고 했고
뭐 여러 가지 판단상 가는 필요가 있다고 봤고 8월 10일 날 촛불에는 상갈 거다. 일반적으로 보면 정당 대표가 되면 그 자기 정당 안에 어떤 조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를 조직력을 다스리기 위해서 각 지구당 방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순서인데 이 사람은 방송국부터 먼저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천호선 대표가 당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되자마자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이 찾아가서 큰 당이 작은 당 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구만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 원시적 권력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마초 권력으로 들리고요. 이 마초 권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새 시대의 정치 이념하고 어떻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지만 아무래도 이 방송으로 뜬 정치인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큰 실수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들어봤죠, 이 기사. 네. 저는 그 비서실장 해명 기사도 봤어요. 봤어요? 그 뭐 방송국에서 뭐 비밀리에 해달라고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봤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어쨌든 당 대표고 이 당이 뭐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는 당이 아니고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당원 게시판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럼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갑자기 급 궁금해져서 들어가 봤는데 당원 게시판이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별별 걸 가지고 서로 트집 잡고 서로 싸우고 진짜 야 여기는 지금 당 내부 추스리는 것도 정말 급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데 정작 당 대표 새로 뽑힌 사람이 이 정말로 무슨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혹시 이 사람은 이 공중파 방송의 그 특집에 다른 사람들 좀 이렇게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나가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새누리당이고 민주당이고 뭐 전이고 뭐 이런데 자기 혼자 이제 딱 진보를 표방하는 한 정당의 당 대표로서 가서 있으면 정말로 자기 이름값이 올라가고 덩달아서 당의 값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게 가는 게 아닐까. 그리고는 자기는 나름대로 여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 7인의 빅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가절? 7명의 빅맨. 빅맨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추장을 말하는 빅맨이요? 예. 빅맨이라고 하면 큰 놈? 큰 애들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비중이 있는 사람들을 빅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왜 7인의 빅맨 7명은 맞는데 네. 이게 빅맨. 그래서 대부분의 이름을 좀 잘 모르던 사람들이 또는 잊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여기에 손수조도 빅맨이래요. 네, 손수조. 네. 정은혜는 누구예요? 정은혜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민주당 전 부대변인인가 뭐. 네, 민주당 전 부대변이랍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예. 이분들은 그 힐링 캠프 하고요. 네, 무한도전 그다음에 안철수 씨가 나와서 저도 안철수 씨를 좀 뭐랄까요 관심 있게 봤던 게 무릎팍도사가 이렇게 네네. 퍼지면서 사이트에서 보게 됐거든요. 아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이제 이런 세 가지 프로들 공중파에서 떴던 그야말로 프로들을 생각하면서 뜨고 싶은 7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빅맨이 되고 싶은. 예. 빅맨이 되고 게다가 지금 뭐 이제 정당 대표 된 지도 얼마 안 되신 이제 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는 공중파에서 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정당으로서 야당의 한 정당으로서 이거는 참 당으로서는 참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연예 프로에 나간 거네요. 이 양반이. 그렇죠. 일종의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내용 방송 취지가 인간의 리더십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고 원시 권력을 체험, 비틀린 전개의 건강성 회복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취지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미디어법 그리고 예산안 날치기 통과할 때 막 싸웠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정당한 그 저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싸우지 말자 우리. 그래서 뭐 국회 폭력 방지법 이렇게 했던 것처럼 물타기하고 모호하게 만들고 이 대립관계 자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진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보태준 거죠.
결국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볼 때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이렇게 허하지 않으면 이런 일에 응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것도 길게 얘기하기에는 또 우리가 또 입이 그렇습니다. 좀 부끄러워지니까 이 정도 선에서 이분들 얘기는 그만하죠. 최근에 빅문이 어떻게 해서 돌아올지. 논의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지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그 촛불 집회를 갔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그 후원회 이 민들레 호시를 몇 명 모았잖아요. 오게 된 계기가 갔더니 정말로 이제 공중파 박성이건 종편이건 방송 못 믿겠고 조중동은 비롯하고 이제 뭐 한경호까지도 못 믿겠다. 우리에게 대한 언론이 필요하지 않냐, 대한 방송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촛불 집회장에 가면. 이럴 때 우리가 이 주권 방송도 그렇고 뭐 이런 대한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데들이 좀 적극적으로 잘 해서 좀 뭔가 정말 진짜 국민들의 진실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방송으로 좀 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뭐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그 지난 촛불 집회 8월 3일에 있었던 촛불 집회 5차 국민대회인데 여기 나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래서 언론을 보시거나 저희 중계방송을 보시거나 하셨을 텐데 저희는 이제 중계를 나갔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대국민 보고대회부터 해서 5차 공국민대회까지 중계를 했고요. 그래서 대략 한 3만여 명 정도 참가한 걸로 이렇게 이제 주최 측에서 이제 추산을 했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요때가 휴가 집중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들의 분위기는 휴가 반납하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국정원 감시단 여기도 직장인들이 휴가 반납하고 결합하고 막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이 휴가까지 반납하는 분위기로 지금 이 투쟁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됐던 그런 투쟁이었습니다. 또 경제가 어려워서 휴가 갈래도 또 못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의 소리라는 인터넷 언론이 네네, 있죠. 거기서는 5만 명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 포함한 5만 명 정도로 잡았더군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 경찰 수사도 그렇고 여타인 보수 언론도 그렇고 거기에서 최소치를 잡았지만 그 축소해서 보도했지만 예전부터 계속 늘어가는 추세는 공인지 확인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수원에서 정당 연설회를 하고 있는 당이 있습니까? 오늘? 정당 연설회는 지금 통합진보당이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해서 하고 있죠. 오늘 김승교 최고위원이 오셨으면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오늘이 8월 5일 맞죠? 네. 오늘 저녁에 이정희 대표 수원역 광장에서 그 연설하지 않습니까? 정당 연설에 참여한다고 모르겠어요. 제가 보도한 걸 봤는데.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거 관련해서 통합진보당은 시국 정당 연설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한다는 거고요. 또 오늘 또 기자회견을 했네요.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해체와 대선 개입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한 실천단을 발족을 했답니다. 그래서 10만 시국 선언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또 공식 이제 선포해서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하고 또 2부 넘어가서 더 촛불하고 여러 가지 토의 주제 또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2005년도에 박근혜 촛불, 그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2014년에 벌어지고 있는 시민 촛불, 이게 둘의 질적인 차이, 이거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2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5년도 촛불은 국민의 지지를 거의 못 받았죠.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그 사학 그 재단에 그 오너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영남대학교. 그러니까 그 스스로 자기들의 그 기득권 집단 그 사학을 비호하기 위한 그 사이사욕적인 투쟁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때 사학법이 제대로 개정됐다라면 지금 대학교 등록금이 이렇게까지 치솟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조중동이 지원을 하고 노무현 정부가 꽁지를 내린 아주 비정상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이 2005년에 사학법 촛불이라면 이번 촛불은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외면하고 진보 언론이라는 신문들이
끝까지 눈치를 살피다가 대세가 되니까 불과 어제 그제부터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국민의 이 사회의 저변에서부터 이 자발적으로 피어나고 있는 촛불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촛불의 끝이 무엇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이 무서운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촛불의 정당성 면에서 일단 촛불의 주체와 객체가 바뀌어버리고 있는 역사의 그 아이러니를 보기도 하면서 2005년의 촛불과 2013년의 촛불은 이것이 어떻게 결과되느냐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또는 미래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로 판가름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 1부 이렇게 좀 정리하고요. 2부에서는 지금 현재 촛불 전국 관련한 얘기를 좀 더 하고요. 오늘은 또 새로운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코너를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8.15를 며칠 앞두고 있기 때문에 8.15 관련한 역사 주제를 가지고 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경찰, 검찰, 국회의원 다 있어도 모두 다 을입니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 국민이 답입니다.